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강한 바람과 비에 요란한 밤이 지났습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올해는 유독 장마와 태풍 피해가 많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주말에도 새로운 태풍이 올 거라는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더 많은 관심과 방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신문 일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공모주 청약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공모에 모인 돈만 58조 원을 넘었는데요. 경쟁률은 무려 1,525대 1입니다. 1억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냈다면 겨우 5주 정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부동산 거래 전반을 상시 감독하는 전담기구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내년 초 출범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부는 투기성 거래를 강력 단속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은 코로나19 위중, 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환자 병상 소식을 다뤘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달까지 110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전 세계 산업계에 개발을 무심코라도 돕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도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빅브라더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내년 초 출범하는데 검경과 국세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은 국토부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확대 개편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는 당초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독립기구로 검토됐었는데 국토부 소속으로 급을 낮추고 감독이라는 명칭도 뺐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벼랑 끝 자영업자입니다. 누군가 회사 생활은 시베리아 동토지만 회사 밖 자영업은 지옥이라고 하던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식당 매출이 90%까지 줄었다는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는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황제병가 이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시절 병가를 두고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황제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휘발성이 큰 병역 문제가 걸려서인지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동학개미입니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등 동합운동은 실패했지만 동학개미는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그런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묻지마 투자의 위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 제주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정전과 물폭탄을 쏟아 부었는데요. 제주 거쳐서 새벽에는 거제, 부산을 상륙했고요. 오후에는 강릉, 강원도 방향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죠. 29개 시군구 850여 가구가 대피하는 등 이 태풍 피해도 아주 컸던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취재 기자도 나가 있어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권영범 기자, 여전히 이 비가 많이 오고 있나 봐요? 네, 저는 지금 강원 강릉시 강릉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비와 바람은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조금 전 강원 동해시 앞바다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비와 초속 20에서 3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시령에 450mm 이상, 삽당령에 3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한때 1시간 강수량이 124.5mm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7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저지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영동 지역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수 범람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강릉시 강릉항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제주와 남해를 강타하고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 현재 상황은 어떤지 기상 전문가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 분석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태풍 마이삭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풍 마이삭은 오늘 밤경 우리나라 부산 남서 인근 해상에 상륙을 해서요. 네. 계속해서 북동진을 한 후에 오늘 아침 약 6시 30분경에 이 강원 동해안 인근으로 진출한 후에 지금은 이 우리나라 강원 동안을 따라서 해상에서 계속해서 북서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세력은 어떻습니까? 세력은 좀 약해진 건가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어서 그런지 크게 뭐 비나 바람 피해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태풍의 중심 기압은 약 80헥토파스칼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 당시에는 955헥토파스칼로서 매우 강한 그러한 태풍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태풍의 상륙 지점과 가장 대각선으로 먼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서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최대 순간 풍속이 약 30에서 35, 초속 30에서 35m였기 때문에 네.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태풍이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경상도와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예.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이 나타난 곳이 있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난 지역이 많습니다. 네. 올해 벌써 태풍이 2번 왔죠. 네. 또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생성되면서 이번 주말에 한반도로 북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와 있던데 올해 유독 태풍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태풍은 일반적으로 현재 이 시기가 되면 필리핀 열대 해상을 중심으로 이 태풍이 활발하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 형성이 돼 있는 주변 기압계 상황이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가장자리가 다소 우리나라 동안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네. 이 필리핀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북상을 하는 시기가 되면 두 건조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될 때 지금 현재 상황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주 이렇게 태풍이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하이선이라는 태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그리고 경로도 대부분의 태풍이 이제 일본으로 비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경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예, 태풍 하이선은 지금 필리핀 동쪽의 먼 해상에서 지금 원래는 괌 북서쪽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느리게 서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약 20에서 25km 정도의 속도로 서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이후에 이 태풍은 조금씩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북서진 또는 북북서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상을 하는 태풍은 앞으로 6일에서 7일 사이 우리나라 쪽
이제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동쪽에 머물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태풍의 우리나라 쪽에 주는 영향의 양상도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크게 할 경우에는 이 태풍 하이선이 일본 쪽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남해상을 거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다소 강한 채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태풍의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 동쪽 연안으로 멀리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이 태풍이 일본의 규슈나 일본 본토를 거쳐서 우리나라 쪽 동안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태풍의 세력이 매우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확장 또는 수축하냐에 따라서 이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면은 그럼 이제 마이삭의 이 태풍 영향권에서는 우리 남한 지역은 대부분 벗어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태풍의 강한 영향권은 오늘 오후 낮부터는 태풍이 이 북한 함경도 부근 해상 쪽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 전까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강원도 지방이 이제 그 마지막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태풍이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쪽으로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게 되면서 다소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형태에서 바람이 강하고 비가 다소 내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은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조금 강한 비에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서쪽 지방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오전까지는 조금 이러한 다소 강한 비와 강하게 부는 비에 대해서 강하게 부는 바람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신면 기사를 보면요. 태풍 소식을 조금 더 다뤘는데 제주의 10,000가구 정도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요. 강풍에 달리던 차가 넘어져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경차이기는 하지만 주행 중이던 차가 강풍에 넘어져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소식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른 소식은요. 동아일보 오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최근에 뜨거운 이슈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시장일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참석했는데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 집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집값 인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 화면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집값 뛰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 70% 60% 받아가면서 집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려 그런다? 30대 주부들은요. 30대, 40대는요. 아이를 키웁니다. 초등학교 계속 이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전전긍긍 월세 오르면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애들 2명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는데 지친 겁니다. 집값 꼭 뛰게 하기 위해서 집 사려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 문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좀 제대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대통령에게도 좀 전달하시고요. 네, 얘기를 종합해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실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투기꾼, 투자 목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국민들이 왜 빚내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국회의원 얘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집값 인상 기대에 노영민 비서실장 대답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집값 상승 기대가 있기 때문에 30대가 사기도 하는데
지금 전월세 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A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예. A 2기회에 빚 내서라도 집 사자. 그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산다. 그런 네.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도 주로 부동산 사러 온 그 부동산 업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예. 대부분 30대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을 정부가 의욕적으로는 만들었잖아요. 예.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 계약자들은 4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안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새로 얻는 사람들은 새로 계약이 되는데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전월세 전환율도 정부에서 낮췄거든요. 전환율은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하고 같아요. 금리를 낮추면은 채권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전세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 전세값보다 앞으로 오를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월세가 동경에 비해서 절반값이거든요. 왜 월세가 절반값으로 싸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월세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가 오른다고 하면 월세까지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30대가 무모한 판단이라고 국토부 장관은 좀 비난했지만 네. 저는 30대의 이런 판단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거는 정말 전월세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역세권 이런데 예. 30대, 40대가 살 수 있는 데를 좀 대량으로 좀 공급하는 그런 파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2주택 문제 이 부분을 지적한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저를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기존에 양산 주택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2주택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현무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논란은. 이게 아마 보통 일반인들도 겪는 문제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현재 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아파트에 가려고 했는데 분양권을 샀다. 네. 그럼 이제 아마 현행법에서도 뭐 일시적 이주택자 이래가지고 이제 구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집을 지어서 지금 이제 땅은 샀지만 어쨌든 집을 짓고 그다음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퇴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양산 사전 나중에 판다는 거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주택이다. 사실 우리가 2주택자 규제할 때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는 양해를 해주거든요. 네. 법상에서도 아마 1가구 1주택 규제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새로 산 부지에도 가서 집 지어서 살고 양산 부지도 안 팔고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이제 2주택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준비 단계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거기 아마 새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까지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뭐 이 양산집도 팔아라 이렇게 하지는 보통 않거든요. 그 정도는 양해. 근데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 기조라든가 모든 것이 2주택자는 무조건 나쁘다. 일시적 2주택자도 뭐 큰 범위의 2주택자니까 그런 잣대를 자꾸 적용하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 2주택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분양권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들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원래 살다가 세종에 분양받아서 어쨌든 세종에도 이제 평일에는 가 있고 주말에는 이제 서울에 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데 또 그렇게 따져가면 뭐 사실 2주택 자식이 머물거나 아니면 부모님 머물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예. 좀 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상식적으로 수준을 봐도 저걸 뭐 다른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두 군데 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 8면 기사를 좀 살펴볼까요? 조선일보 8면은요. 96년생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죠. 이번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청년 목세 여성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발언이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럼 섬세하지 못한 이 정치권의 반응 혹은 방식 자체가 그 섬세하지 못한 것이 청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영끌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청년들의 심리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뭐 좀 기다려야 한다라든지. 근데 사실 이게 청년들이 그냥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더 많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침 제가 질문을 해야 할 분이 이준석 최고위원인데 우리 가운데는 가장 청년일 것 같습니다. 네. 청년에 그러니까 주위 분들도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거나 아이들을 키우는 분 같은 경우에 정말 대출 많이 일으켜서 이렇게 높아진 집값에 최근에 동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런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량이 이제 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네. 사라 또는 분양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발언을 인해 가지고 아니 네. 세상에 분양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아주 그 좁은 확률과 그리고 뭐 그런 아주 뭐 싸게 마련할 수 있는 분양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 기다리면 김현미 장관 말대로 기다리면은 분양권 받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제도적으로 지금 30대 같은 경우엔 예. 무주택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도상에서 가점이 낮아서 분양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어쨌든 지적이고 소위 말하는 훈장질이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예. 젊은 세대가 그걸 몰라가지고 분양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분양을 안 기다리고 영끌해서 집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김현미 장관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예. 결국 어느 정도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잃었으면은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꾸준한 메시지, 예. 뭐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말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뭐 박성민 신임 최고위원이 이런 어떤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목받는 걸 보면은 예.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참 드물었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의 소신 발언 이외에 그래도 젊은 세대의 소신 발언이 나오는 것이 네. 앞으로 좀 더 많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전담 기구가 생깁니다. 내년 초에 출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과 경찰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설립이 되는데요. 개인 금융계좌 조회 권한이 부여돼서 일각에서는 경제활동을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 감독하려고 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 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매일경제가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 소식을 다뤘는데요. 베일벗은 부동산 빅브라더를 보니까요. 지위는 독립감독기관이고요. 원래는 그렇게 됐었는데 정부 조직 내 기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역할 규모가 줄었다 그래요. 김민우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빅브라더, 그러니까 빅브라더라는 게 이 국민 한 명 한 명의 개인 사생활까지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 규모가 줄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증권 시장이랑 달리 어떤 예. 투자 대상의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으로 보나 상품 특성으로 보나 예. 뭐 사실 굉장히 어떤 공산품 같은 그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증권 시장에서 쓰던 어떤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정 같은 수법이 부동산에서 그대로 쓰였을 때 시장이 굉장히 크게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이 예.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이 되는 이런 조사단까지 지금 구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수요 아닌 분들은 자기가 이상거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투기 수단으로 아파트나 부동산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이 그런 직원 효과는 기대가 2,000명의 됩니다. 대형 그 기구를 만들어서 전 국민의 부동산 거래와 거기에 필요한 금융 조달 계획이라는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한 2,000명 정도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전수조사보다는 네. 이상거래로 분류되는 것, 그러니까 특이성을 가진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이상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조사를 하겠다는 거여서 예. 2,000명 정도면은 좀 상당수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설명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해서 투명한 부동산 시장 구조를 정착하는데 뭐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다소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소식인데 남은 중증 병상은 서울에 5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국이 전담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4명으로 위중, 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 수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급증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브리핑할 때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인용해서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애초에는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게 나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걸 대표하면 우리 국민이 지난 일요일부터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동참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5단계 사실상 3단계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뭐 카페 같은 데서도 못 가고 저녁 9시면 식당 문 닫고 예. 버스도 일찍 들어가고 하니까 그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에 의해서 300명 이하로 줄어서 200명대로 뭐 지금도 많은 편이지만은 예. 좀 안정세를 유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코로나19는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번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번진 이유가 뭡니까? 8.15 전후로 우리가 장마가 오래 지속되니까 장뜩 긴장했다가 예. 장마 때 집에 있다가 8월 초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휴가지로 가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는 소비 쿠폰 주고 뭐 8월 17일 날 휴가 지정하고 또 거기다가 또 광복절 집회까지 또 그때 크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주춤한 거는 그래도 2.5단계를 위해서 예.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이만큼 안정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짧고 강하게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약하게 하면은 계속 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석하고 추석 이후에 가을철 그 행락객들을 위한 대책도 지금 내놔야 된다고 봐요. 네. 전 국민 차례 안 지내기 운동 협조도 해야 된다고 봐요. 차례도 원래 송나라 주자부터 꼭 명절 때 차례 안 지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차례가 원래 예의는 아니나 인정상 조상한테 꼭 차례를 지내야 된다면은 그러면 지내라 뭐 이 정도 네.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례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부터 정부가 계획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국민한테 호소하고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은경 본부장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짧고 굵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민족 대이동의 시기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좀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튼 이렇게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되는 가운데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위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일보 6면입니다. 중환자가 이틀 연속 20명씩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병상이 바닥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남은 병상이 9개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님 이게 110개 병상 추가 확보 이런 것들은 단기간이면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아마 확진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아마 그래도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중환자실이라는 게 지금 음압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병원들에서 새로 짓는 건 아니거든요. 예. 병원에 있는 데들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거라서 또 마련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환자가 늘어나서 병상을 마련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일할 사람들 결국은 전문의라든지 의사들이 지금 이제 파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병상 늘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실은 환자들이 위중하게 되면은 치료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걸 맞추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110개 정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상 확보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5면 기사도 한번 살펴보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가 퇴원 첫날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 사과해주면 우리는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대통령께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의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전광훈의 보석을 취소하고 방해 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광훈의 보석 조건은 위법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명백한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부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석 상태죠. 보석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회생활 좀 가능한 상태인데 글쎄 이게 전광훈 목사 얘기만 나오면 의주석 최고위원에게 좀 여쭙게 되는데 보수 세력과 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이거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 때문에 전체 보수적인 좀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과거의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의 미래통합당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의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명이 바뀌었죠. 이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저희 당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예.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어쨌든 방역에 있어가지고 예. 본인과 본인 교회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음모론적인 성격의 이제 이야기들을 제시했는데 예. 저는 그것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어느 국민들이나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싶고 자기 뭐 장사하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은 다 예. 참고 지금 이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 지도층으로서 또 이름 있는 목사로서 이런 것들 주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그에 반하는 목적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계속 발언하고 어쨌든 이런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 본인이 바라는 바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반하는 정치 세력에 본인이 속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세력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미 메신저로서의 어쨌든 대국민 소구력이라는 것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도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극단적 주장 때문에 인근 상권이 피폐화되고 장사가 안 돼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 국민이 굉장히 잘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좀 글쎄요 몰지각하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중앙일보 6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 기간 석 달 동안에 룸사롱과 클럽을 간 사람이 492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룸사롱이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밀집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QR코드를 찍어서 내가 여기에 왔었다라는 데이터를 남기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492만 명이나 다녀왔다는 거죠. 김윤희 변호사님, 492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은 3달 동안에 한번 갔다는 것인데. 저 492만 명이 네. 이 중복 여러 차례 출입했을 경우에 중복으로 카운트가 뭐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연인원으로 체크된 거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셨다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또 한 번만 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시설, 고위험시설로 네. 분류가 돼서 지금 QR코드까지 동원해서 지금 체크를 해서 저 숫자고 QR코드에 안 들어간 숫자도 물론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2.5단계에 이르러서는 모든 예. 국민들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뭐 영업을 뭐 포기하다시피 한 분들도 많으신 상황에서 좀 이런 고위험시설 이용을 또 수요자들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네. 코로나 전파나 확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룸살롱 클럽 방문자 수가 다행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8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2차 유행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특히 뭐 기업이나 공공조직에 있는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감 정도가 덜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3면에서 다룬 소식인데 월세가 400만 원인데 손님은 하루에 한 테이블이었다. 이대로는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상인의 한숨 섞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최근에 이렇게 외식하신 적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외식 하러 가도 식당에 가도 민망할 정도죠. 식당에 손님이 한 팀 겨우 있고 하니까 주인이 거의 울상이 있죠. 예. 명동이나 뭐 남대문 시장 주로 괜찮은 식당들도 사람이 텅텅 비니까 예. 이 코로나19에 참 후유증이
엄청나게 전 국민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자영업 아닌가 싶어요. 있어도 계속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또 재료는 또 구입 안 할 수가 없고 또 직원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내보내고 문 닫을 수도 없고 문은 여는데 손님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하려면은 대책은 뭐 뻔하죠. 빨리 전 국민이 합심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도록 굵고 짧게 해서 진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지금 요구되잖아요. 전 국민한테 물론 주는 것도 좋아요.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는 거 좋지만 이런 식당들, 자영업들, 어려운 분들 진짜 기초 생활도 못해서 헐떡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원돼야 되고 정부에서도 세금 걷어가는 거 너무 이런 어려운 사람까지 다 좀 너무 열심히 걷지 말고 명세상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세금을 유보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실제로 명동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번화가죠. 한번 저녁 시간에 취재 참 나가 봤더니 야 여기가 한국 명동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적이 줄어 있었고 정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대형 음식점들이 최근에는 매출 50만 원, 100만 원 올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정말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민일보 3면은요. 이렇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간의 갈등 소식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소식은 의정 갈등이 대화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만나서 의료 정책, 정부의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관련한 내용을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서 일단 정부가 국가고시를 일주일 미루고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할 용의도 있다. 그것을 명문화할 의지도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이제 공은 의료진 쪽에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처음에 10분 정도로 고발했었는데 그중에 한 4분, 왜냐하면 실제로 근무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취하를 했고 나머지 분들도 뭐 취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아마 이 제로 상태에서 논의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할 수 있는 걸 결국 입법으로 하는 거. 지금 4가지 걸려 있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 공공의대, 그다음에 한약 의료보험 하는 거랑 그다음에 원격 진료가 있는데 위에 얘기한 2개 부분은 아마 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제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이 정책 철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의사 증원 문제, 공공의대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뭐 같이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이거를 없던 걸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데 의사 단체들도 보면 전공이나 전문의하고 개업이하고 큰 병원들하고 그다음에 개원이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이해관계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사협회 내에서도 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누는 게 있어서 그 사이에서 절충, 4가지 중에 뭐 2가지 하나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지역의료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대하다든지 어쨌든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런 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는 일단 그 의료진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여론이 의료진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의료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이준석 최고위원님? 실제로 그래서 압박 모드로 지금까지 한 2주간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돌변하게 된 것은 어쨌든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진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들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사실상 의료 공백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 마비라는 단계까지 이제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결국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의료계가 내세우는 4개 조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정책으로 추진하기 전에 의료계의 대표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 바탕으로 정책을 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무슨 전격적으로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했어야 되는 협의를 지금 뒤늦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저는 정부가 지금까지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 이제 보통 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 썼었는데 사회 갈등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을 계속 쓴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 이런 갈등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올 것이고 특히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의료인들 중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경우를 본 게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예. 사실 간호사들의 어쨌든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글을 쓰면서 네.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 현장에서 뛰었던 대부분의 인력이 간호사라는 취지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네. 혹시라도 또 지금까지 민주당과 정부에서 자주 썼던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격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야당을 상대하면서 했던 방식으로 모든 국민을 대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 전술이 항상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신문 4면은요. 그래서 여당과 의료계가 입법 필요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으로서 이제 입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법 절차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민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치를 애초에 좀 먼저 내놓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일을 보면 일단 2015년도에 예. 정부 용역에 의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이 뭐였냐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한 700명 수준으로 공공의대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용역 결과를 서울대병원에 제출한 적이 있었고 네. 2019년에는 서울대병원 원장님이 신문 컬럼에 예.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2020년에도 보니까 TV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기모란 교수님이 그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예.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학계에서는 교수님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정부에서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의료진들, 뭐 대전역 같은 전공의협의회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까지 이루어졌다고 좀 속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밝히셨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뭐 간호사 갈라치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간호사분들한테도 의사분들이랑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간호사분들은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조금 무리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한 문제일수록 이것을 단번에 어떤 특정 집단을 몰아세우면서 하는 것은 항상 반발이 수반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런 충분한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치권 관련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선관위의 정당 등록명 정식 교부를 받았다고 하죠. 최우선 정책은 기본소득을 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님, 요번에 좀 관여를 하셨었으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은 사실 당내에선 일부 조금 반발도 있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됐네요. 사실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이제 4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 전국위원으로서 응답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실 내용을 들어보긴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표할 때 보면은 당명에 찬성하십니까? 정강전선 찬성하십니까? 이것만 물어봤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읊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 여론이 좀 평상시보다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정당 역사 속에서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이 단명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도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는데요. 왜냐하면 임시당명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 통합이라는 것이 뭐 정치적인 가치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어쨌든 정책 면에서의 지향점이라는 걸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뭐 선거를 앞두고 세력 간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급조정당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젠간 바뀔 당명이다라는 인식이 당원들 사이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정강 정책을 저희가 이제 입안하면서 사실 정강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정책에 보면은 예. 키워드가 될 만한 정책들이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정강이라는 것은 보면은 좋은 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서로 그것이 배치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나 아니면 자유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보면은 기본 정책에 보면은 기본소득제도 같은 것들을 상당히 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는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주안점을 주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더 좋은 활약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요새 뜨거운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과연 이렇게 병가나 휴가를 가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뜨거운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심원식 의원이 이 황제 탈영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라면서 일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록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보통 10일 그다음에 다음 10일은 갔다가 병가를 3박 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거는 처음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열흘을 선 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부장님 주식해야 되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에 휴가가 끝난 다음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복귀하지 않은 부분 문제를 지적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전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이거 휴가로 처리했으니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남자들은 다 군대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지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논쟁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예. 병역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영린이라고. 네. 영린이 뭡니까? 임금의 그 용에 네. 그 바늘이 거꾸로 돼 있어서 예. 그거 건들면은 그 건든 사람 죽여버린다는 게 영린이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제일 화내는 분야가 영린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도 사실은 그때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역 문제는 단순한 이게 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전쟁 때는 이 탈영으로 되고 탈영은 바로 총살이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건으로 우리 국민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세 가지죠. 예. 첫 번째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1차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예. 제대로 복귀가 안 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또 휴가를 갔는데 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그 사이에 어제 신원식 그 국회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추미애 장관 그때 여당 대표였죠. 네.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뭐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 압력을 행사했느냐. 예. 뭐 이게 관심사고 또 휴가가 총 19일을 그 서 씨가 갔는데 예.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뭐 했냐. 뭐 휴가를 어디 놀러 간 거냐. 예. 추미애 장관 말대로 치료받은 거냐. 예. 여기에 대한 게 궁금하고 또 1차 휴가에서 2차 휴가 그 2017년 6월 달에 19일간 갔을 때 네. 그때 2차 휴가 전에 누가 상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처리를 해줬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제 신원식 의원이 예. 또 보좌관이 전화한 거를 터뜨렸고 녹취록을 예. 또 추미애 장관 측에서 그걸 부인하지 못했어요. 예. 여태까지는 부인하는 쪽으로 나오다가 어제는 어느 정도 시인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추미애 장관 측에서 좀 자세하게 네. 소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그 야당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뭐 소설 쓰시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이제는 좀 진정성 있게 좀 대답을 해야 되고 검찰도 좀 피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수사하고 빨리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장관 측은 병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 없는 행정 절차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신문 6면 기사도요. 관련한 논란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던 거고 군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휴가 연장이 강요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님 네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 조금 명쾌하게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관계가 조금 말씀하신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휴가가 원래 병가가 처음에 열흘 있고 그다음에 9일 갔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개인 병가를 이제 2번 쓴 거죠. 19일간. 그다음에 4일간은 이제 연가를 쓴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측 변호인의 입장에 의하면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열흘 갈 때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서류를 다 냈다. 그다음에 9일 병가에 대해서 근거 서류도 나중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출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군에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어찌 보면 19일 가고 그다음에 더 병가를 연장해 달라야 되는데 그거 부분을 이제 개인 연가를 쓴 부분인데 그때 과연 이제 뭐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은 아마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도 예.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아들은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1차에서나 2차에서나.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병가라는 건 결국은 병원의 진단서라든지 의료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군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제출했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 삼성병원에 가서 그 아마 그 당시에 그 예. 휴가 기간에 뭐 했냐 말씀하셨는데 기간에 진료받았다는 아마 진료 기록부 같은 것들을 아마 갖고 간 것 같습니다. 예. 뭐 국군 양주병원에도 그 기록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군 양주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 그 당시에 진료했던 아니면 뭐 진료 기록부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없이 병가를 간 거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수사 아닌데 간단한 수사를 8개월을 끌고 있다. 그리고 아직 뭐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인 김윤혜 변호사께 한번 물어보죠. 법조계 이 취재원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간단한 수사 8개월 동안 끊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윤혜 변호사는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오래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사 기한이라는 게 뭐 검찰 수사 규칙이 한 2달, 뭐 예. 연장하면 한 번, 2번인데 8개월째는 좀 긴 거는 같은데 예. 어제 신 의원께서 그 보좌관과 A 대위와 통화한 것에 더해서 비중령하고 통화한 녹취록도 전문을 공개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비중령이 명령은 있는 것이고 명령지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명령 자체는 있었다. 예. 요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서류만 없는 거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사를 한다고 하거나 더 판다고 해도 이 현역 군인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겠지만 휴가 명령은 분명히 있었다고 휴가권자인 비중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더 수사를 한다고 해서 나올 게 있을 것인지 그건 좀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휴가가 없이 지금 군대 안 들어왔다면 군무 이탈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군대에서 특히 육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전략 자산은 병력입니다. 병력. 네. 매일 아침에 총원, 현재원, 휴가 몇 명 이거를 뭐 탈력 몇 명 이거를 그렇죠. 확인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중령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라서 현역 중령이 지금 군형법상 허위 보고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좀 또 그런 문제로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어저께 그 녹취록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중령은 명령은 있다. 명령지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혹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뭐 거의 좀 곧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되는 게 또 이제 1차 병가, 2차 병가를 쓰고 개인 연가를 갑니다. 네. 세 번째 연가를 가는 날 당직 사병이 왜 복귀를 안 하느냐고 전화를 했다라고 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그 변호인 해명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날 당직을 안 섰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날 당직 사병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그날의 당직 사병이 맞는지도 또 확인돼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하면 이 현직 그 군에 소속돼 있는 대위가 이 녹취록을 공개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당직을 섰던 사람이 실제 증언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근데 물론 군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훈련 기간 낀다든가. 예. 또 그게 뭐 보안성 검토를 기무사에서 다 거쳐야 되거든요. 아무리 민간 검찰이 달라고 한다고 해도 일반 기관과 다르게 군대는 보안성 검토를 안 거치면 자료를 민간 검찰이 쉽게 보내지 못합니다. 예. 또 그리고 뭐 훈련 같은 게 겹치거나 하면은 업무상 문제로 또 검찰 소환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문제가 겹쳐가지고 지금 조사가 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어제 녹취록 전문 특히 그 허가권자였던 중령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예. 이게 좀 더 커지긴 어렵겠다. 전문을 읽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 명령은 있었는데 명령지가 없었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형식적으로 아주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냥 일개 사병이었어도 가능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측원이. 실제로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뭐 여기 최소는 제가 봤을 때 헬리콥터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군대에 간 아들에 대해 가지고 휴가 연장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보좌관이 만약에 통화를 한 사실 또는 지금은 보좌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좌관이라 하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예.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은 국회에 9명의 보좌진이 있고요. 예.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4급, 4급, 5급, 5급, 6, 7, 8, 9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정식으로 보좌관 명칭을 쓰시는 사람은 4급입니다. 예. 그냥 통칭해가지고 보좌관이라고 본인들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관보다는 보통 지역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일들 처리하는 경우가 절어 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은 명확히 답해야 되는 것이 본인과 관계된 사람이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 4급 보좌관이 전화 안 했다고 계속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신원식 의원 측에서는 이제 사실 저희 당에서 고발을 이제 하는 상태거든요. 보좌관이라고 본인이 지칭한 사람을. 그래서 성명불상의 보좌관이 고발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성명불상인지는 이제 뭐 추미애 장관께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좀 보고요. 신원식 의원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헬리콥터맘, 네. 최대는 뭐 예를 들어 직권 남용을 한 사람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장관 좀 더 겸손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 논란은 사실 검찰 조사 그리고 또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종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면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 조금 더 우리가 조속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다룬 경제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1억을 넣으면 이 회사 주식을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냐? 겨우 5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모 경쟁률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525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렸다고 보세요? 이영걸 대표님. 60조 원 가까운 시중 자금이 여기에 몰렸다는데. 뭐 두 가지 원인이 있죠.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는 거. 예. 금리가 뭐 국고채가 1%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예. 0.8% 뭐 이러니까 예.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사람들이 이제 급한 거죠.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의 현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한 거고. 그리고 돈이 수익 나는 대로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 부동산이나 뭐 꽉꽉 막아놔가지고 할 데가 없으니까 저 투자는 공모주 투자는 소위 말해서 안전빵 투자거든요. 네. 예. 적은 돈이지만 푼 돈이지만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왜 그 SK 바이오팜에서 그때도 상당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 효과로 지금 여기에 몰린 건데 이번에 몰려도 너무 몰렸어요. 1525대 1 엄청나게 몰려서 1억 넣으면은 5주니까 한 주가 24,000원이니까 1억 넣으면은
뭐 겨우 12만 원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모가가 2배가 된다고 해도 뭐 수익이 19만 원 너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괜찮은 기업들 이런 데를 좀 상장 공모를 좀 많이 하게 좀 유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도 검토했던 왜 뉴딜 펀드 있잖아요. 그것도 좀 무리하게는 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데가 저 맥쿼리 인프라 펀드거든요. 우면산 터널, 뭐 인천 공항 도로에서 그 봉이긴선달처럼 수익 올리는 거, 뭐 그런 펀드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좀 길을 좀 열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이 사람들을 투기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건전한 저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재밌는 대목을 한번 보니까요.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억인데 이 20억 한도까지 받아 넣었다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보면 글쎄 일반 서민들은 뭐 좀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한국 주식을 막 사서 한국 기업 살려내자. 물론 뭐 개인적으로 투자 이익을 올리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 이 동학개미들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짐 로저스라는 세계 투자 전문가가 동학개미들의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음을 내기도 했네요. 현근택 부위원장님.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주식 안 합니다. 예전에 주식하다 든 적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좀 돈 좀 갖고 와라. 시드머니 좀 달라.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만큼 어찌 보면 예전에 주식 안 하던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됐죠. 특히 이제 주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2030 젊은 분들이. 근데 이 주식이 지금은 그래도 뭐 시중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2,300까지 가고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폭락할 땐 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주식 투자를 우리가 너무 뭐 도박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주식하다 뭐 온 재산 말아먹은 분들도 있고 뭐 거의 뭐 전 재산 말아먹은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할 땐 저도 뭐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또 이게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거든요. 특히 또 이렇게 많은 이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뭐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이게 우량주 위주로 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중에 소문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작전 아니면 뭔가 있다, 뭐 소재가 있다는 식을 자꾸 쫓다 보면 결국은 대부분 보면 당하게 되거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돈을 싸움인데 머니 게임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젊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한다든지 지금도 청약도 보니까 이제 빚 내서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억 넣으려고 다른 친구들은 빌리거나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땡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에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빚 내서까지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